자,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에는 조금 시간을 늦춰서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10시 반, 10시 15분에 많이 오시네요. 1번 인사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위원장입니다. 강경훈 부위원장이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재개발에 관심 가져주시고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준비위원회는 작년부터 재개발 논의를 시작하여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60% 가까운 동의를 얻어서 구청 접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6월 30일 날 서울시 조례가 갑자기 변경되어서 저희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 항의 방문도 많이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권장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서울시와 구청 원활히 소통 중에 있습니다. 과거 특별구역 26번 해제구역이 이대로 저층주거지에 머무르는 것보다 준주거 종상향을 통하여 39층 고층 역세권 신축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여집니다. 오늘 설명회를 유심히 들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어 추가 동의 75%까지 빠르게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명회를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관심 있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내빈 소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용역사 플러스 이안 임준석 이사님, 예, 앞으로 나와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석 이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코리아 하승현 대표님입니다. 다음은 남코리아 강민구 전무님이십니다. 다음은 코리아 ENC 최원종 상무님이십니다. 자, 3번 사업 설명이고요. 남코리아 강민구 전무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 7월 1일 날 설명회 때 저도 잠깐 이제 설명드린 바 있어서 오늘이 이제 초면은 아니고 그때 오셨던 분은 두 번째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7월 1일 날 설명했던 것을 뭐 중복해서 드리는 것보다도 역세권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사업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바뀌게 된 것과 관련해서 비교하면서 왜 바뀌었는지 또 바뀌면서 어떤 사업 수익성이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역세권과 활성화 사업에 대한 수지 분석을 좀 더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뒤쪽에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 이 재개발을 할 경우 어떤 그런 사업성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 마스크를 썼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건데 저희는 이거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역세권 사업이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데요. 최근에도 뭐 또 보도하는데 역세권 사업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야말로 역을 중심으로 조금 사업 종류마다 뭐 250m냐, 뭐 350m냐, 뭐 500m 이렇게 이제 사업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가까운 부분을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이제 투기 세력들이 접근을 해서 여기 와서 또 이제 막 쪼개기 하고 그랬다 보니까는
좀 규제도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요즘에 제기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이렇게 있는데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교통 인프라는 뛰어나지만 시설 등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서 콤팩트 시티를 만드는 게 목적인 사업입니다. 용도 지역을 상향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 일부를 공공주택이나 공공시설로 기부 체납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역세권 반경 250m 이 범위 안에 당연히 전 지역이 좀 다 들어가고 있고요. 250m 안에 2분의 1 이상만 들어가도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할 때 이제 기대 효과인데요. 당연히 뭐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단지 쪽으로다가 그 역과 이렇게 뭐 연결 통로 같은 걸 만든다면은 우산 비 오는 날 우산 안 받치고도 다닐 수 있는 어떤 그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게 있죠. 죄송하지만 크게 좀 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뒤에 분들이. 이거 개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역세권 저희가 장기전제 주택 사업 할 때보다 사업 면적이 조금 커졌습니다. 왜냐면은 이쪽 일부를 저희가 이제 뒷편에서 나오는데 1브록, 2브록으로 나눴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쪽 2브록이 미친 하단인데 이쪽에 제적됐던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좀 더 정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1브록이 16,019.95평방미터고요. 2브록이 14,791평방미터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브록, 2브록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 운영 기준을 보면은 그 면적이 이제 1,5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그 역세권 장기전제주택은 3,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다 합쳤을 때 20,000제곱미터보다 얘들은 좀 넘었지만 지금 이제 역세권 활성화를 하면은 그거의 절반으로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할 수가 없었고 이 부분이 얘들 제적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포함을 해서 좀 정형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지 모양은 더 훨씬 이뻐졌습니다. 그리고 1브록 같은 경우가 63필지에 국공지 도로가 한 필지 있어갖고 총 64필지고요. 2브록은 54필지 사유지 54필지 국공지 한 필지가 있고 55필지가 되겠습니다. 동수는 현재 이제 동수로다가 해서 63개동, 54개동 해서 117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후도 같은 경우는 뒤에 가서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업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걸 물은 건데 우선 그 도시 및 광역, 지역 중심 범용 내역 또는 2개 노선 이상이 교차하는 항순역은 350m인데 저희는 한 개 노선인 거죠. 그래서 250m 이내에 돼서 당연히 뭐 전 지역에 250m 이내이기 때문에 적합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로구역 2분의 1 이상이 걸치는 경우 전체를 사업 대상지로 인정한다 이렇게 있고 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해요.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준주거지역 적합이고요.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최소한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연접. 그런데 저희는 그 도로 구천면로가 폭 14m고 상암로 76길이 폭 11m, 상암로 63길이 7에서 8.2m라고 다 그 이상 해당되기 때문에 적합이고
요 면적이 그 1,5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00제곱미터 이하인데 면적을 보면은 블록마다 다 만이 좀 넘어요. 이거보다 좀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적합이라고 하는 곳은 이미 그 서울시 같은데, 구청이나 서울시 같은데 이쪽으로 하셔갖고 가능한 걸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후 건물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이렇게 지금 보면은 1브록이 88.9%, 2브록이 74.1% 이렇게 나와서 적합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적합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하고 이제 비교인데요. 활성화 사업과 이게 지난번에 추진하던 것이 장기전세는 여기 보면 3,000제곱미터 이상 2만 이하인데 이건 지금 1,500에서 10,000 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로 묶어서 했던 건데 실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비구역 내에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 일부 그런 그 구역이 요게 좀 넘어가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장기전세 주택 사업으로다가 하지 못하고 이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칭이 장기전세 주택 사업보다도 이 역세권 활성화가 명칭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전세니까 여기가 마치 무슨 전세 놓는 그런 지역처럼 보려고 명칭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으로 한다는 거고 앞에서 그 드렸던 그런 동의 조건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실은 관심이 가장 많을 부분인데요. 이 장기전세 주택 사업에서 역세권 활성화를 하면서 그 사업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뒤편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그 상세한 또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여기서 결과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화면 앞에다 놨습니다. 대지 면적은 아까 그 제적했던 면적을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는 지난번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합해서 29,810.9평방미터고 예전에는 26,998이었었어요. 좀 더 늘어났죠. 기부 체납 면적은 대신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2,000제곱미터 이상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실사용 면적은 훨씬 더 많아졌죠. 저기 5,000 뭐 한 500, 한 600제곱미터, 5,000 한 600제곱미터 가까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건축 연면적이, 이건 이제 좀 지상지하 다 합한 건데, 연면적도 늘어났고, 블록별로다가 용적률은 예전에는 장기전세 주택은 499점, 500%까지 질 수 있었기 때문에 499.76으로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은 400%까지, 그래서 398.91, 2브록이 398.31 이렇게 1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밑에서 설명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규모는 지난번에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8층, 이번에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 되어 있고요. 임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임대가 지금 221인데 1, 2부로 합해서죠. 예전에는 269세대였어요. 면적으로 해도 아마 당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면적도 요거는 이제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 할 수 있는 분양 그 세대수인데요. 세대수도 580, 먼저는 586이었는데 지금은 635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는 줄고 분양 평수는 분양 면적이 세대수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한 세대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면 용적률 부분에서 예스럽게 이제 한 세대가 이제 늘어난 걸로 되어 있죠. 종전 감정 평가는 당연히 먼저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났고요. 종호 자산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감정 평가서를 불러서 정식 평가할 수 없지만은 이쪽 지역에 그 시세 같은 거를 보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한 것이 지난번보다 좀 더 이것도 늘어났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도 당연히 연면적이 늘어나니까 공사비도 지난번보다 조금 늘어났고요. 공사비 외에 기타 사업비도 지난번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도 조금 더 늘어나고 이제 비례율은
종전 자산에다가 비례를 곱하면은 권리가액으로다가 내 그야말로 이제 그 권리가액으로다 전환되는 건데 비례율도 먼저 지난번에 138%대였습니다. 138.77이었는데 1블록은 138.04, 2블록은 137.01이기 때문에 거의 사업성은 거의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성을 좀 더 좋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역세권 활성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게 있고 정비 계획 수립하는데 저희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로 하는 게 사업 계획안을 이게 조직 계획 업체에서 보통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데 사업 계획안을 제출을 해서 사업 대상지 선정이 돼야 됩니다. 여기 서울시에 있는 그 자문단에서 하는데 그 대상지 선정이 되면은 이제 확실하게 사업이 된다,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대상지 선정하는데 참 중요한 요인이 동의율이죠. 여러분들 그 동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선정을 한 번에 그냥 통과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동의율도 별로 사업 계획도 신청치 않고 동의율도 뭐 이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은 간신히 턱걸이에서 제출하고 그러면은 이 선정하기가 이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번에 통과되는 게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단을 하셔갖고 이 동의서를 많이 내주시면 이것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정되고 나면은 정비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그래서 이제 구에서 시로다가 이관을 하게 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정 고시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보통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는데 동의율이 75%가 넘어가면은 추진위원회 설립 안 하고 추진위원회는 보통 조합을 설립하기 추진위원회거든요. 추진위원회 설립 안 하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비용도 절약하고 기간도 절약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의율이 75%가 넘어가면은 상당히 그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합 설립하고 나서는 건축 심의도 받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후에 시공사 뽑았었는데 지금은 조합 설립하면은 시공사를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시공사 뽑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금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십시일반 얼마씩의 돈을 이렇게 걷어서 추진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금 문제가 해결돼서 이 숨통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그 정비 사업 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은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이제 수익성 검토를 하는 건데 먼저 그 배치도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1브록, 2브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외고 쪽입니다. 한영 외고 쪽이고요. 건물은 1브록에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서고 2브록도 하나, 둘, 셋, 네 개 같이 들어서고 이쪽에 동측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상가 같은 게 같이 이렇게 들어서고 일부 동인들도 이렇게 이제 공공시설 같은 거든가 이렇게 이제 들어설 수 있게끔 이렇게 현재 그 사업 계획입니다. 요게 저 한영외고 남쪽에서 보러온 그 남동측 그 뷰입니다. 조감도 이쪽 동쪽에가 좀 더 높은 건물이 배치되고 저 학교 쪽에 대명초등학교 쪽에가 좀 더 낮은 건물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초등학교 그 남측 방향에서 봤을 때의 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례율 같은 걸 산출을 하기 위해서 1브록, 2브록 따로따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갖고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지 면적은
층교도 아까 지하 3층에서 39층이면서 463세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 그리고 건폐율은 35.65. 건폐율은 그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건폐율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용적률이 한 300%가 안 되는 데는 이 건폐율이 뭐 한 20% 안쪽으로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면적은 지상 연면적, 지하 연면적하고 총 연면적이 있고요. 용적률 398.9개. 460세인데 지금 현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이 1블록에서 96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블록에서는 대지 면적이 일부러 조금 작기 때문에 어떤 뭐 건축 규모는 층수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35층까지 하는 거고요. 세대수는 아까 1블록에 463세대인데 여기는 면적이 좀 작기 때문에 393세대고요. 동수는 같습니다. 지상 연면적, 지하 연면적, 총 연면적이었고 용적률도 거의 비슷하게 398.31이고 총 건립 세대가 393세대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분은 여기는 2블록은 89명 현재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 늘어날 수는 있는 건데 나중 문제고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지분석하면서 이제 종전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그 자산을 산정하는 건데 총 합계 금액이 1,506억입니다. 실거래가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추정 가격을 반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도로가 한 별지 있고, 그 다음에 2블록은 1,214억 같은 방식으로다가 추정한 가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종호자산, 이거는 이제 신축하는 그 자산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1블록에 의무임대가 있고 공공임대가 있는데요. 의무임대가 49세대, 공공임대가 71세대. 그 다음에 조합원임대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조합원 수가 96명이지만 이분들이 이제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라든가 주택건생 이런 분들이 1+1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다세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세대가 분리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13대를 충분하게 세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 세대를 잡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만큼 조합원님들 안 가져가면 일반 분양 세대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수입은 더 증가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게 213세대고 일반은 130세대. 그렇게 해서 총 463세대인데 근린생활시설이 또 한 1,818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임대 공급임대를 현재 6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요. 서울시에서 현재는 요거보다 조금 좀 덜 줘요. 네, 그런데 600만 원 잡아놓고 대신에 지금까지 그 임대 아파트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만 줬었는데 요 의무임대는 건축비 플러스 토지비를 플러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같은 가격으로 잡아놨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서 상당한 실은 여기 뭐 서울이면서 또 이제 강북이기 때문에 건축비보다는 토지 비용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 수입이 현재 64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제가 보기에 한 100몇십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비용은 늘어날 텐데 그렇게 있고 조합원한테는 3,200만 원 평당 분양 가격을 일반은 4천만 원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 가격은 지난번에 장기전세 그 주택사업과 같은 그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의무임대하고 공공임대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의무임대하고 공공임대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의무임대는 얼마나 해줘야 되는 거고 공공임대는 그거는 상무님께서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할까? 아니 그래. 지금 좀 하면서 좀 넘어가죠. 대화를 지금 하면서? 의무임대 같은 경우는요, 보전법에서 이제 그 건축을 하게 되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어지는 이제 세대수의 15%를 해야 되고요.
공공임대는 이제 늘어나는 용적률. 저희가 2종에서 3종에서 준주고 가기 때문에 뭐 200%, 250%에서 400%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의 30% 정도를 의무임대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용적률에 이제 기부채납 형식으로 내놓는 거고, 의무임대는 도정법상에 정해진 이제 임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에서는 공공임대밖에 없죠. 네. 재건축은 재개발이기 때문에 의무임대, 공공임대도 두 가지로 나누는 걸로. 그래서 상가를 분양하는 것까지 해서 총 1브록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그 수입을 4,495억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2브록은 의무임대가 41세대, 공공임대가 60세대. 면적이 좀 작기 때문에 이것도 세대수가 1브록이 좀 적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토지비는 의무임대 토지비가 이제 추가될 겁니다. 그다음에 뭐 조합원도 될 수 있는 분은 89명이고 현재는 최대한 그 조합원이 가져갈 수 있는 세대는 212세대다 이렇게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일반은 80세대 해서 총 393세대, 상가는 1,470평 이렇게 해서 이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된 것이 합계 금액이 3,705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1, 2브록을 합해서 한 건데, 앞에서 설명드린 건 똑같이 이건 일반 분양 가격은 4천만 원, 조합원 가격은 3,200만 원, 이거 이제 일반 분양 가격이 80% 적용한 겁니다. 사업비는 공사비를 이것도 지난번 그 7월달에 설명드릴 때 같은 방식으로 평당 770만 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브록은 1,919억, 2브록은 1,624억. 그다음에 공사비를 제외한 기타 사업비가 1브록이 496억, 2브록이 416억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요거는 그 신축 아파트를 가격을 이제 산정하기 위한 것을 주변에 현재 그 아파트들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레미안 솔베뉴라든가 고도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도 아라테온, 고도 사이 아파트, 고도 롯데캐슬 드르체 이런 데를 좀 참고를 했고요. 그 지역에 하위 평균가가 있고 일반 평균가, 상위 평균가가 있는데 그 일반 평균가의 평균을 내서 그것이 4,100만 원, 현재 4,100만 원대인데 저희는 이걸 좀 4천만 원으로 지난번과 같이 4천만 원으로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브록의 이제 그 비례율이 어떻게 설명됐냐면 앞에서 설명드린 그 총수입에서 그 총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빼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종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례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거를 이 사실시계 취소해서 나온 것이 138.04%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장기 전세 보다 용적률이 100% 떨어졌지만은 기부 체납하는 것 이런 주택 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브록은 같은 그런 금액을 적용해서 137.01% 이렇게 나왔습니다. 2브록이 면적이 좀 작은데 세대 수는 지금 1브록에서 2브록이 조금 좀 많은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비례율을 적용을 해서 대표적인 그런 평형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이제 예시를 한 겁니다. 단독주택 221.49 평방미터인 분이 시세를 적용한 A의 추정가가 22억 6,100만 원으로 본 거고요. 비례율 138.1브록에 해당되는 거죠. 138.04를 곱하면은 권리가액이 31억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1억의 권리가액을 가지고 59 타입, 59A 타입을 갈 경우 요거 하나만 받으면 22억을 돌려 적용한 것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84 타입
37평형인데 이거를 한 채만 받으면은 19억을 돌려받고요. 그다음에 하나 5구 하나 그 아파트 그러니까 37평형과 27평형을 두 채를 받게 되면은 두 채 받고 10억 정도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 분석한 걸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세대 중에서 36.36 평방미터인 그 세대를 이제 평가하는 건데요. 현재 그 종전가액은 4억 8,257만 2천 원인데 요 비례를 곱하면은 권리가액이 6억 6,600 정도가 되는 거고요. 59평형 하나를 받으면 평으로 받아서 지금 59 타입이면 27평형인데 그 평으로 하면 11평이거든요. 근데 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환이 늘어났는데도 1억 9,500 내면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7평형은 5억 4,300을 내면은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거고요. 여기는 1+1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근생 및 주택인 세대가 있습니다. 228.10 평방미터고요. 종전가액을 28억 2,500만 원으로 잡았고요. 비를 곱해서 권리가액이 38억 9,900 이렇게 나왔고 59 타입을 하나를 받으면 30억을 돌려받는 거고 84 타입 하나를 받으면 26억 9천을 돌려받는 거고 1+1 84하고 59를 두 채를 하게 되면 그거 받고도 18억 2,800 정도를 돌려받는 환급받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환급받는 것을 다 그냥 이 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은데 환급 받을 수밖에 없나? 나 여기다 다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도 주택도 세놓고 있고 또 상가도 세놓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영업손실 보상 제외 남은 권리가액으로 상가 분양 가능 이렇게 돼 있고 요 밑에 보면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의 분양 건축물이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에게도 상가 등 부대복리 시설 공급 가능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남으면 환급을 받지 않고 그 남은 금액이 상가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 이상이 되면 그 상가의 최소 분양단위라는 게 작은 게 예를 들어 갖고 뭐 5억이다. 그냥 5억 이상 되면은 상가를 또 그 남은 금액 가지고 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그 권리가액, 내 권리가액을 전부 다 또 다시 여기다 재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다고 그걸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이 결국 이제 그거거든요. 뭐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여기 뭐 5순위까지 쭉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종전에 주택 갖고 있는 사람 주택, 상가는 상가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원칙인데 거기서 남는 경우 맨 밑에 보면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주택 분양 건축물이 실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 지금 현재 다른 뭐 지방도 있고 그러지만 주로 이제 서울 쪽에 강남권 쪽에 이렇게 갖고 주요 사업 현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현재 방배 7구역에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를 용역을 하고 있고요. 반포 3구역에서 상가 관리처분 계획서림의 사업 관리를 하고 반포 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상가 MD 기획 및 사업 관리 이런 두 개 현장은 지금 현재 현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다 한강면전 재건축 사업에서는 상가 MD 기획 및 사업 관리, 서쪽 부지개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여기는 이미 완료했는데 아직 해산은 안 했는데 이게 저기 서쪽 그랑자이라고 합니다. 서쪽 그랑자에서 행정용역으로 했고요. 미치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관리 PCM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남정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여기에서는 우리 지금 이것과 같은 그 사업이죠. 여기서는 이거 정비사업 전문 관리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면은. 주차 대수요. 아, 그것도 상무님께서 개요에 주차된 어디? 나오셔가지고. 여기 저거 그 설계기에 찾아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주차 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교평을 받다 보면 이제 법정 주차 대수 그다음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하면 보통 1.38대, 그러니까 한 세대당 1.38이나 이제 많게는 1.4. 그리고 주민께서 더 원하신다면 2대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는 이제 뭐 조합이 다 찬성을 해서 주차 대수를 나는 한 세대당 2대를 놔두고 싶다. 그럼 지하를 덮어서 그는 교평에 올리면 그는 이제 주차 대수는 그렇게 확보가 가능하고요. 지금 계획은 지금 세대수 대비 1.38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최소 단위 비율로. 네. 아니요, 지하만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상에는요, 그거 보행 안전 때문에 그 주차를 하지 않고요, 전부 다 지하로 내리는 이제 형태입니다. 예, 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그 재건축으로 추진하지 않고 재개발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첫 번째 설명드리면 예전에 여기를 추진하지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는 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그 재건축은 없어졌고요. 지금 흔히 말하는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했던 거는 단독주택 재건축인데 그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 중에도 주택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 정비형. 아까 역세권 활성화로 해서 도시 정비형이라는 건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상가 그리고 도시 기능 회복이라고 해서 이제 부대복리 시설이나 이제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하나는 또 네. 밑에 지하에 상가를 만들면 네.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나? 그리고 아까 분양가 4천만 원 했는데 네. 상가 뭐 그런 거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상가 같은 경우 일부라고 되면은 그 분양할 수 있는 평수는 현재 계획은 1,818평인데요. 요걸 265억으로 잡아갖고 이게 한 평당 한 1,500에서 2,000 정도 하면 그 정도로 그 층별로 또 이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게 잡아놔야지 향후 이거보다 더 왜 그것밖에 안 가냐? 그러면 나중에 더 비싸게 팔면은 저희가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좀 수입은 조금 보수적으로 낮게 잡고 비용은 좀 최대한 끌어다 잡으려고 애쓰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이 비리얼보다 나중에 더 사업성이 더 좋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하로 우리가 3층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네. 뭐 지하 1층은 뭐 상가로 하고 2층, 3층은 주차를 하고 그런 게 있는가 아니면 상가를 어디다 할 게 있는가? 상가는 하더라도 지하 1층 일부가 되는 거고요. 밑에 2층, 3층 여기는 주차장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그 주차 대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아까 상무님 말씀드린 대로 4층까지도 팔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주차 그 대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 법정 주차 대수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뭐 차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2대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4층까지도 아마 팔 수가 있습니다. 4층까지 못 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네. 전에 거는 4층 되고 이번에 거는 3층까지밖에 안 예, 현재는 그냥 사업 계획으로 잡은 거고요. 그건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상가는 매장은 지하 1층, 그다음에 지상 뭐 1층, 2층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그 차이점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지역은 이제 지금 재건축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고 재개발인데요. 예전에 어떻게 한편으로는 빨리 진행은 정비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은 한편은 잘 됐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재개발은 추가이익 환수를 안 하거든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그 명칭이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지. 초과이익이라 초과이익 환수지. 재개발은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도 그 초과이익 환수를 안 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인 지역은 지금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요. 이게 정비사업 진행을 하시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승인을 거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 비슷한 규모의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역세권 그 활성화 서울시에서도 아마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도시계획업체 상무님께서 말씀을 드리면 낫겠네요.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은 한 200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2008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에 활성화돼서 진행됐지만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나온 지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준공된 사례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작고요. 최근에는 이제 강동구 이제 성내동에 보면 거의 이제 그 역세권 활성화로 이제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금 계획한 데가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계속 확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역세권 활성화 좀 더 권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세권에서 이때까지 역세권 10호트 똑같이 좋은 제도입니다. 뭐 용적률 올려서 그다음에 주택 공급하고 좋은 제도인데, 역세권 10호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역세권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신설역이고 여기 어떻게 변화되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기능을 넣을지를 이제 구상하면서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는 역세권 10호트와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준공 현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지만 아직까지 구역 결정하고 진행 현장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아까 보니까 공정가액을 이렇게 뭐 세대별로 이렇게 산정을 해주셨던데, 그죠? 맨 마지막 부분에. 근데 그게 산정 시점이 어느 시점 기준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잘 몰라서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여기가 전설이 여기 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거 다 반영해서 산정이 된 건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왜 그러면은 여기 그 비례를 산출하기 위해서 수입을 추정을 하고 사업비를 추정을 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그 종전 자산 가치를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입장에서 한 건데 현재라고 하면 뭐 올해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예. 뭐 이게 여기 내년에 생기면 예. 쪽 자산 가액이 높아지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까? 여기 생긴다 해갖고 이 상태로 있으면은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예. 재개발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그 건축물을 뭐 상가도 있고 그래고 여러 가지 저 재개발에 대해서 건축물이 바뀐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 여기 개통된다 해갖고 이게 뭐 1.5배, 2배 이렇게 뛸 수는 없죠. 예. 전무님 저분 질문 의도가 네. 그 지금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 그 기준 시점이 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똑같이 그 기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은 그때에 따라서 또 이제 중정가액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가 시세를 가지고 따진 거고요. 향후 감정평가 2인 이상이 선정이 됩니다. 선정을 해서 그 두 개 감정업체의 평균 가격을 가지고 종전 감정평가의 그 개개인별로 다 이렇게 통지가 되고요. 또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한 아파트나 상가에 대한 것도 또 그 감정평가자들이 한 거 가지고 또 이제 가격이 나오는 거고, 예. 사업비 같은 경우는 뭐 시공사를 뽑아서 시공사하고 770만 원 안에서 뽑느냐, 뽑다 보니까 뭐 780만 원 될 수도 있는 거고, 막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틀린 건데요. 현재는 현재 기준으로 한 거고, 바뀌면서 그냥 수입이 올라가고 사업비는 억제시키면은 이익은 많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용적률은 올라가는 거고, 근데 그 수입이 올라가질 않는데 사업비만 늘어나면은 그 비례율은 떨어지는 거고 이런 구조인데, 아마 근데 두 개가 올라가면 거의 같이 지금 현재 건축비 같은 게 많이 올라간 영향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고 특히 건축 관련된 그런 물가가 오르면서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결국 집값 오른 것이 이 물가까지 같이 올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 동의해달라는데 무조건 해달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엉터리로 내놓으면 또 이게 또 큰 문제예요. 나중에 이게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점점 좋은 상황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이제 보수적인 그런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합원 일반 분양 평형이 저건 확정적인 건 아닌데. 예, 아주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저것도 또 이제 향후 정비 계획, 먼저 대상지 선정이 되고 나서 또 정비 계획 같은 건 이제 수립하면서 주민들 그런 의견도 듣고 그 이제 추진 준비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같이 협의해서 뭐 평형대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주차 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다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 도시기업업체에서 이제 이 땅 모양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주변 그런 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여건을 보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저쪽에 딱 예. 예. 그거는 지금 보면 어차피 사업이 이 역세권 활성화는 1,5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른 이유도 그거에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각각 사업지를 보고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명일동 역세권 재개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경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주민 여러분께 저번에 설명회 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요. 이번 기회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명일동 107번지, 108번지 소유자고요. 그리고 현재 진경건설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경건설이 2001년부터 주택 그리고 상가 건축 시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간 여태까지 이제 100여 건의 시행 그리고 시공을 수행하였고요.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수의 재개발 참여를 하였고요. 지금 신길 15구역, 그리고 2구역, 대흥 5구역, 염리 4구역 등 제가 재개발에 관심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고 관여도 많이 했었고요. 참고로 신길 15구역 같은 경우는 이사대책 변창흠 국토부 장관 때 지금 예정구역으로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66.7%만 받으면 본지구 지정으로 지금 가는 단계로 있습니다. 거기는 한 2,400세대 정도 되고요. 신길 2구역은 본지구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대흥 5구역, 그리고 마포 지역, 염리 4구역, 마포 프레스티자이 잘 나갈 때 24억씩 하던 그 동네입니다. 지금은 건국대 도시개발 석사 과정 중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강민구 전무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조금 딱딱한 얘기였었는데 저는 좀 조합원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온 얘기 위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왜 해야 되는가? 개인 재산 증식의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차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자산이 3번 늘어납니다. 그래서 왼쪽에 파란표 보시면 1번 비례율, 2번 조합 원가, 3번 시세 차익. 여기서 쌀 한 톨이 뻥튀기가 되듯이 1번 비례율에서 아까 전무님 설명 들으셨죠? 138%가 됩니다. 저희가 주택을 22억 6천에 조합 감정평가로 잡아드리면요. 1번에서 138%로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31억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택 가지신 분 여러분들이 지금 31억에 만약에 누가 매수인이 있어서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양도세를 내시고 물론 이제 뭐 장기 보유가 있어서 1주택이시면 많이 안 내시겠지만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현금을 지었어요.
근데 34평 하나 살려면 시세대로 사야 됩니다. 거기서 또 손해가 발생하죠. 근데 재개발을 추진하면요, 31억을 인정받으시면서 조합원가에서 20%를 또 득을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가가 아니라 조합원은 20% 싸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할 때 이미 20%를 또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번에 그러면 이제 아파트 두 채 구입하시고 환급금을 10억 받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시세 차익. 이제 여기 활성화가 되고 나중에 39층 이상의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37평이 20억, 27평이 15억일 때는 45억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주택 가지신 분들이 몇 분, 이게 여러분들이 좀 그러시는데, 이거보다 더 장사 잘 되는 거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아까 그 초반에 얘기했듯이 20년 이상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는데요. 이거 이상 제가 제시 드릴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구역이 좀 좁다고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신통기획 하시면 됩니다. 300%고요. 위아래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 추어탕 라인, 그리고 밑에 카센터 라인, 그리고 어린이집 있는 그쪽 라인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좋죠. 2만 평에 저희 한 2,000세대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동의율 안 나옵니다. 2018년에 왜 해제된 줄 아세요? 그거를 쳇바퀴처럼 계속 말씀하시면요, 이걸 포기하시고 그냥 22억에 23억에 부동산 가서 파셔도 지금 안 팔리는 시대고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종전가액을 28억 5천에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138%로 뻥튀기가 돼요. 39억이 되고요. 그리고 20% 저렴하게 또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돈이 다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빌라. 지금 제가 작년부터 재개발을 여기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2억 5천에 파신 분도 있어요. 그 대지집은 11평짜리. 지금 저희는 4억 8천에, 지금 4억 8천에 빌라 파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전혀 안 팔립니다. 근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저희가 재개발이 진행되면요, 비례율이 지금 138%로 잡혀있기 때문에 6.6억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투자자들이 와서 6억에 사갑니다. 그래서 재개발은요, 재개발 이외에는 역뚫린다고 가격이 절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 10년 전부터 역뚫린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제가 여기 1년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조합원들에게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되게 관심도 별로 없으시고 희망적이세요. 관심도 없는데 희망적이야. 그리고 전문가도 아닌데 되게 또 희망적이에요. 개통이 되면 뭐 상가 40억씩 50억씩 간대요. 근데 저는 20년 개발 사업을 했지만 부동산은 괜히 오르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 307개의 역이 있습니다. 여기만 역이 없었어요. 딴 데 여기 다 있어요. 구분다리역도 있고 명일역도 있고, 이거 같은 강동이지만 그렇게 역이 뚫린다고 막 오르지가 않아요. 이쪽 배우 지역은 신축 아파트,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가 돼야 폭발적으로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단톡방에 다시 이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개발 이슈가 없는 동네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신축 빌라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택의 구입에 대다수가 신축 빌라 업자들이 삽니다. 개인들이 지금 30대, 40대, 50대 소비가 구매력이 되시는 20억에서 30억 사이에 자금을 돌릴 수 있으신 분들은요, 주택을 안 사고 강남 아파트를 삽니다. 24평이어도 34평이어도 강남 아파트를 사지. 그래서 개인한테 팔기는 힘드실 거예요. 신축 업자한테 파셔야 되는데 빌라 가격이 안 올라가면요, 지금 22억, 21억도 사기 힘듭니다. 그건 현실적인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68평 한 필지로 설계를 하면 17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 해제되고 신축들 많이 지으신 사장님들 계신데, 그때는 땅값이 별로 비싸지도 않고 평당 건축비 500만 원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1000만 원대입니다. 거의 900만 원,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땅값도 지금 3000이 넘었죠. 근데 용적률이 170% 나오면요, 죽었다 깨나도 신축이 힘듭니다. 날 수가 없어요. 이게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매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뚫린다고 해서 빌라 가격이 5억인데 7억, 8억 이렇게 안 오르는 거 아시죠? 아파트가 아닙니다, 빌라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재개발을 저희가 동의를 얻어서 추진을 하게 되면요, 신축 수요 이외에 전국적으로 투자자들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요, 역세권 9호선 앞에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건립가액, 예를 들어 주택으로 비교하자면요, 22억에서 23억 역 돌려도 많이 안 오를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재개발이 시작되면 주택 건립가액의 비례율을 곱한 31억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1억, 전국에서 좀 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31억에 사셔도 돼요. 왜냐하면 환급금 10억을 생각하면, 그리고 관리처분 이전까지 팔 수 있기 때문에 2, 3년만 있으면 뭐 10억 번다. 그러면 30억에도 팔릴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하시면 재개발 자체가 별로셔도 동의서를 써주시는 게 F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이 잘 진행되면 구축, 신축 빌라도 다 같이 시세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라 같은 경우는 37평 일반 분양가가 나중에 한 뭐 14억, 15억 나올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까 분담금 5억 얼마라고 하셨죠? 그 금액까지 빌라가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이렇게 그 전국적으로 거래가 되는. 그래서 매수자의 그 레인지를 넓혀야 됩니다. 강동 지금 주택, 강동 빌라, 재개발 빠진 강동 주택과 빌라는요, 송파에서도 소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급지니까. 그래서 구리나 뭐 남양주, 하남시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찾아보는데 또 비싸다 그래요. 그리고 또 강동구 구민들은 서로 또 비싸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피치에 신축을 하게 되면요, 제일 지금 문제가 1조권 사선 제한입니다. 저는 건축을 20년 이상 하고 건축기사 자격증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저도 정부에 지금 국토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지금 사전 제한이고, 제가 그 사진을, 요 동네 사진을 몇 장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분들 이제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4층에서 절반 이상이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저 빨간 사선 부분 있죠? 그게 신축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 서울시는 저렇게 준공을 받고 빨간 부분에 샌드위치 판넬을 집어넣어서 불법 확장을 하더라도 5년간만 그 벌금을 내면 그냥 유야무야 시켜주고, 한 10년마다 국회의원들이 선심성으로 양성화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저 철거 때까지 강제 이행금, 이행할 때까지 20년, 30년이라도 1년에 한 2천, 3천씩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축은 지금 그 여러분들이 그 주택 가지신 분들이라면요, 이거 굉장히 이거 진짜 팔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수요자는 전국으로 확장됩니다. 여기 강동구가 여기 있죠. 그래서 주변에 여기서만 많이 알아보고요. 송파에서도 밀려 나온 사람들이 여기서 삽니다. 그래서 그 광진구에서 강동구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근데 재개발이 진행되면요, 부산, 거제도, 뭐 목포에서도 투자자들이 몰려와요.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다 몰려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매수자가 확장이 됐을 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가치가 올라가야 확장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9호선 역세권 신축 아파트일 때는 가능하다. 제가 바로 옆 동네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7월 28일 날 서울시에 통과된 내용입니다. 신통기획, 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여기 지금 계획하고 있죠. 한영예구역이고 여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단, 하단. 여기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고덕 현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524세대입니다. 현존 15층입니다. 근데 신속통합 28일인지 하여튼 그때 그 300% 이하고요, 49층으로 허가가 났어요. 예, 이거 모르시더라고요. 바로 옆 동네인데 길 하나 건너서 추어탕 건너면 지금 여기서도 보여요, 현대 아파트. 그때 모르세요. 49층으로
이거는 저희가 주민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신통기획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라고 49층으로 그려줬기 때문에 75% 동의서만 받으면 여기 49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를 뒤집어 보면 저희 요 주변에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 주공도 있죠. 앞으로 청사진이에요. 다 49층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기회를 놓치시면요, 여기 진짜 그냥 바보 동네 되는 겁니다. 저도 못 먹는 동네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보여드리면 이거 제가 단톡방에 이거 서울시 발표 자료 다 올려드릴게요. 요게 49층입니다. 요거 49층이고요. 요게 41층. 그리고 요 주변 부루는 저층 부루, 왜냐면 1조권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침해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양 아파트도 지금 미리 이렇게 좀 그려놨어요. 얘들이 흐릿하게. 그래서 49층 다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통과된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보시면 요 고도현대 이제 49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일 한양도 49층 되겠죠? 그리고 얘네가 합치려고 그랬는데 못하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여기서 반대합니다. 왜냐? 자기네 손해니까. 저희도 다 같이 하자. 주변에서 얘기 많아요. 근데 여기 노른자끼리만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왜 조각조각 내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노른자만 흰자 안 껴주고 노른자끼리만 하는 겁니다. 지금 역 앞에 명일주공 9단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 상무님이 다 만들어주신 자료인데 제가 다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여기는 앞으로 다 재건축이 이쪽은 많이 완공됐고요. 여기 되면요, 저는 앞으로 여기 25억 이상 하는 동네가 될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녹화 중이니까 아마 박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지금 4천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일반 분양가 5년 후에는 5천에서 5,500을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례율이 아마 20-30% 이상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아까 전무님이 딴 현장이랑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저희는 2종, 3종 혼재가 아니고 2종 지구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딴 현장이랑 좀 하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단계 상향한 준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영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향후 올해 후의 얘기지만 30-40년 후에는 또 재개발 재건축 한다 그러면 이제 상업지구로 가는 거겠죠. 이제 준주거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무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진행하던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랑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차이점을 요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에 하던 방식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거는 상향 용적률의 절반을 무조건 임대 아파트만 지어서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어서 사실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큰 이익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역세권 활성화 방식은 저희가 구청이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 도서관, 실내체육, 도서관, 강의실, 회의실 이런 걸로 기부 체납을 하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그래서 거의 커뮤니티 시설을 거의 저희 품 안에 그냥 공짜로 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강도가 이제 여기 39층, 여기 35층입니다. 그리고 주변부는 이제 저층으로 16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다 임대나 이런 걸로 소진이 되고 저희 조합원은 이렇게 높은 걸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샘플이 있냐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있습니다. 강동역에 요거는 통과가 됐어요. 김영철 시의원님 쪽 이제 그 지역구인데요. 요 강풀만화거리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강풀만화거리 있고 여기가 지금 강동역 앞이 여기가 3종이랑 지금 상업지구 혼재 지역인데 여기는 일반 상업지구로 종상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역세권 활성화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800%까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매우 좋지만 활성화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설명회를 하고 이제 동의서는 한 60% 가까이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활성화 선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11월 달 내에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 1월까지 선정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월 26일 날 그 기사가 엊그저께 10월 26일 날 기사가 난 게 있는데 이거랑 뭐 맞진 않지만 행위 제한을 빨리 걸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뭐 응용할 수 있는 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선정이 되면 행위 제한을 구청장님께 요때 이제 저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해서 신축을 이제 막을 거예요. 막고 정비계획 위반, 정비계획 지정, 조합 설립 그리고 시공사 선정이 앞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시공사 선정을 중간에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벌써 저는 목표가 그 정비구역 위반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 75% 동의율을 이제 받는 걸 이제 15% 더 받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공사 선정이 원래 사업 시행 인가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오세훈 그 시장이 요거를 요 앞으로 당긴 겁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돈이 없는데 사업 시행을 어떻게 받냐. 암암리에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당긴 건데요. 만약에 이때쯤 75%가 동의율이 넘어가면요. 시공사가 이미 저희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저희 이런 더 자세한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철거는 한 28년 정도 그 개통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울시 강동구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철 시의원님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좀 도와주고 계세요.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분과가 또 건축 개발 쪽이라 그 서울시 분과가 굉장히 저희랑 잘 맞고 잘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의원 제가 의원실 방문했는데요. 그때 이제 김영철 시의원님 계시고 그리고 이제 박준선 고덕 시의원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종태 시의원 저희 명일동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역세권 과장팀장 연구위원 이렇게 해서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진인데요. 강동구 의회 방문했어요. 그래서 부의장님 계시고 이제 주택가 과장팀장이랑 또 얘기하고 지금도 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8 올림픽도 반대가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제가 이거 재미로 올려놨는데요. 그때 88 올림픽도 반대하시는 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되게 막 논리정연하게 우리나라는 뭐 GDP가 어쩌고 그러면서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개발이나 어떤 앞으로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진취적인 게 좋습니다. 저도 20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소극적인 자세보다 안 되더라도 일단 하는 게 이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나도요 관심이 없으면 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났죠. 불 터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사실 나라가 지구 반대편이다 보니까 뉴스 봐도 뭐 사람 죽어나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이 있어요. 저희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전화 이렇게 돌려보면요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 있으십니다. 진짜 옆에 수리탄이 터져도 그 내 일 아니야. 우리 집에 터진 거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이거는 재밌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 시프트 역세권 동의서 저희 60% 가까이 받은 거랑 활성화 동의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재상의 동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말고 제가 개별적으로 다 차차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빠른 추진으로 명품 역세권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도록 지역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지금 또 질문해 주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현대에도 49층이잖아. 근데 우리 38층? 그거 좀 답변 좀 해주세요. 39층. 동일하게 가야만 안 되나요? 그래. 저희도 꼭 그러고 싶은데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여기는 조금 이제 허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학교라는 게 일조권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에 학교가 강화되면서 한 4년 전부터 강화되면서 학교 그림자만
이쪽에 안 맞으면 층을 깎아버려요. 저희가 49층으로 통과된다고 해도 학교 교육영향평가에서 야, 너 39층으로 해. 잘라버리면 그다음부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1브록 2브록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학교 옆에는 좀 39층으로 하고 이쪽에는 49층으로 하고 이렇게 좀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나중에 향후에도 현대나 한양이랑 우성이나 49층이 가도 우리 집값들이 동일 똑같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39층이다 그러면 그러면 좀 우리 집값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브록, 2브록을 머리 쓰셔가지고 학교 옆에는 좀 이쪽 건의해서 38층 여기 1브록 만약 이쪽으로는 해서 49층 이렇게 좀 동일한 사업을 이렇게 해주면 연구 좀 하셔서 동일한 평수로 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그래서 사업 수긍이 좀 높아지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 이게 지하철이 28km가 있는데 그런다며. 네네, 맞습니다. 그때 철거하는 거 그때 정말 해야 되는데. 아, 이거하고 철거하는 데가 28km.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서를 많이 내주시면 빨라져요. 네, 3년 아니죠. 아까 젊은이 말씀하실 때 거의 임대주택, 임대주택 네, 기부 체납하는 거고요. 예,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그 법적 의무인데는 도정권을 정한 거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난 용적률에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그 주민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생각은 학교가 혹시 동의서 안 내신 분들은